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많은 논란 속에 반환점을 둔 세계 잼버리 대회는 북상 중인 태풍 소식에 야영지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책임론을 놓고 정치권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잠시 후 휴가에서 복귀한 양당 대표 입장 들어보고 전국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거로 예보됐습니다. 11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전국의 강풍 반경에 들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태풍 예상 경로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큐 잼버리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개막 일주일 만에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야영지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보이는 대형 태풍 때문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잼버리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만금 세계 잼버리 결국 조기 철수를 결정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야영지를 조기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철수 후보지로는 서울과 수도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도 서울로 위치를 바꿔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정한 최종적인 철수 시기나 방법은 잠시 뒤에 있을 조직위 추가 브리핑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잠시 뒤인 오후 4시 반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김성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진행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 우리말로 긴급 대체 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홈페이지에 낸 공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 전원을 새만금 야영장에서 일찍 철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연맹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곧 출발 계획과 참가자들을 머물게 할 장소에 대한 세부 내용을 연맹 측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참가자들의 국내 체류 기간 그리고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덧붙였습니다. 일부 스카우트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오늘 예정된 잼버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단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세계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만금 잼버리 책임론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 등 현안도 쌓여 있는 만큼 정치권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잼버리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은 더 격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회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공동위원장 체제의 문제점 등 예견된 파행이었다는 지적 속 정치권은 내탁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여당은 잼버리 관련 민주당의 공세가 자신들의 패륜 행각과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치 확정과 관련법 통과, 계획 수립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졌다며 전 정권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성공적 대회 마무리에 협조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는데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폭염은 이미 예상됐고 앞서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다며 현 정부 부실 대응이 사태의 원인인데 또 남 탓을 한다는 겁니다. 잼버리가 축제가 아닌 생존 게임 격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정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모두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등 연이은 흉악 범죄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 지시 뒤 여권을 중심으로 형벌 강화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여당 내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나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민주당 역시 관련 대책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방법론을 두고는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장갑차를 배치하고 무장경찰을 세워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정부의 특별치안 활동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더 강조한 겁니다. 여기에 묻지마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서 무차별 등의 용어 정의를 둘러싸고도 정치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 혁신이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적어도 제대로 된 당의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 위원장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신다고 유감을 나타냈지만 김 위원장 경질 요구와 지도부 책임론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고 소속 의원 19명의 명단 보도 등을 에둘러 비판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당은 물론 비명계 등 당내 일부에서도 혁신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터져나오는 건 부담입니다. 혁신위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위기 수습을 위해 띄운 혁신위가 사실상 자초 위기에 놓인 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8월 위기설에 이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새만금 야영장에서의 조기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내탓 공방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기 철수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방금 우리가 앞에서 양당 대표의 오늘 아침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을 들었습니다만 이건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적어도 양당 대표님의 발언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힘을 합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안전사고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잼버리로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힘을 합합시다.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원인을 따져볼 게 있으면 따져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너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국민께 죄송한 모습이고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오늘 대통령실이 긴급 대책을 세우면서 플랜 B를 가동하는 이런 모습은 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내심 태풍이 좀 올라온다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안전 잼버리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고 그런 플랜 B를 충분하게 가동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추억과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행 전 대변인 그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쟁의 소재를 삼지 말자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우리 당의 그 윤재옥 원내 대표께서도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자. 일단 안전과 여하튼 간에 이제 지방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이지만 중앙 정부가 이제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전화위복에 계기를 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그 이재명 대표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박근혜 전 정부까지 끌어들이시는데 박근혜 정부 때 2016년도에 당시에 송하진 전북지사가 그 의향서를 제출하겠다 한 것이 다예요. 실제로 이것이 유치가 확정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신 그해 8월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창 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아주
대대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 박근혜 정부 때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관련이 없는 분까지 끌어들여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예. 말씀 잠시 드립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네네. 속보 하나 전하고 다시 두 분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20대 흉기 난동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고 22살 최원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 최원종은 해당 백화점 인근 인도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했고 이 가운데 60대 여성 1명이 숨지면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밝히기 위해 어제부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이번 주 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관련 소식은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전 대변인께서는 좀 아쉬운 점으로 이제 전 정부 탓하라는 여야 대표의 발언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관련된 녹취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서 여야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물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이야기 듣고 다시 두 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오로지 자당 인사들의 폐륜 행각과 당대표 또 국회의원들의 사업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국제대회를 악용하고 있는 행태는 결코 제대로 된 공당의 모습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예상이 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국제 행사입니다. 남 탓한다고 전임 정부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네, 두 대표 입에서 문재인 정부 이어서 박근혜 정부까지 언급이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그렇게 드렸더니 우리 김행 대변인께서 잘 받아주실 줄 알았더니 바로 예.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 끌어들였다 또 말씀을 하셔요. 예.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야당으로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과 발언이 뭐가 나왔냐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다가 첫 번째 발언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야당이 반응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김행 대변인 이재명 대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쭉 문재인 정부까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개최가 된 역대 정부 다 이렇게 포함된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지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보셨지만. 그래서 저는 누가 자꾸 이렇게 한 말을 하게 되면 자꾸 꼬리를 물고 전 정부 따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특히 야당은 또 성격상 그렇게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정당 아니겠어요? 그렇다 할 때 여당이 발끈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여당이 무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야당, 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야당 대표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우리 참가한 청소년들만 생각한다면 우리 정치권의 발언 이거 정말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따질 것은 이거예요. 박근혜 전 정부 끌어들이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관련도 없는 분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작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3월 8일 날 당시 송화진 전북지사가 이것을 준비가 안 됐다. 매립되지가 않았다. 23%뿐이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1년을 연기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해 7월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이제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김관영 지사께서 60여억 원을 추가로 집행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즉석에서 윤 대통령이 집행을 허락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추가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돈을 좀 따져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예컨대 지난 정부가 보수 정부였고 지금이 진보 정부여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송화진 전 지사께서 그 잼버리 대회 참가비 310억 원이 들어오고 국비 54억 원, 지방비 127억 원이 들어서 181억 원이면 치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그 91년도에 고성 잼버리 대회는 98억으로 치렀어요. 그런데 이번에 1,200억이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긴급 예비비가 또 100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면 특별 교부세까지 해서 1,50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도대체 1,500억이 어디로 갔는지 이거는 정말 수사 대상이고 감사 대상이라고 봐요. 이건 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보십시오. 새만금 고속도로 2018년 12월에 착공해서 4,239억이 들어갔어요. 지역 도로 1조 1,293억이 추가 투입이 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조사도 면제하고 8,077억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새만금 뻘판 토목공사가 2천억이 들어가고요. 도로 건설에 1.5억.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잼버리 추가 예산이 1,400억 해서 총 2조 6천억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뚫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도대체 차도 안 다니는데 어마어마하게 뚫렸다고 해요. 저는 그 전라북도 호남 이쪽이 지역 발전이 좀 늦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잼볼이라는 그 지방 정부의 행사를 지렛대로 도대체 이렇게 국가 예산을 타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 사실 이제 충청도에서 정치하지 않았었습니까? 충청도 어느 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끝나고 나면 저는 이것은 감사,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김행 의원님, 제가 말씀 중에 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질과 자꾸 관련이 없는 말씀까지 자꾸 하셔서 시간이 길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토론할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끝낼 거냐. 지금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긴급하게 플랜 B를 가동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 평가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로 여야 간에 자꾸 이렇게 대화하지 말자고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박근혜 정부까지 끌고 들어 이런 식의 정치 공방을 하지 말자고 오늘 윤재욱 대표께서도 이렇게 정확한 워드가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유치했고 전북도의 수건 사업이고 이것은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개최한 행사도 맞다. 그러니까 공동 책임을 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정말 지금 빨리 잘 마무리해서 전화위복에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님께 권유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박근혜 정부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국민의힘에서 이 개활지인 새만금을 왜 개최지로 결정했냐.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개최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정치 공방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개최지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해서 쭉 역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고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15년 3개월 8월에 개최지가 세계 국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왜 여기다 결정했냐부터 자꾸 공방을 하니까 싸우게 되잖아요. 네, 제 말씀은 이제 개최지가 처음엔 무주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새만금이 지금 전라북도에 큰 문제의 덩어리 국책 사업이에요. 그거 지역 정치인들 해결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2조가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될 정도였으면은 정말 이 정치적 논방과는 별개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민노총의 전북 지부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아니 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문제 삼는 민주당이 이거 그 새만금 공항은 왜 예타 조사
그 예. 중요한 거 예타조사도 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민노총에서 이것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제가 이 정치하면서 초유의 사태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수석님께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이제 더 이상 정치 공방은 그만하고 그 시시비비는 이제 끝나고 나면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니 김행 의원님께서는 네. 지금 제가 계속 하지 말자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서로 갖지 말자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김행 의원님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들은 좋습니다. 이거 다 끝내놓고 네. 마음대로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네. 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어쨌든 이 행사를 안전하게 그럼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시급하기도 하고 잠시 후에는 또 조직위 측에서 어떤 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또 현장이 뭐 준비가 되는 대로 관련 소식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휴가 복귀인데 네. 휴가를 다녀오신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워낙 뭐 여러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휴가 복귀하고 나면은 2차 개각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뭐 잼버리도 그렇고 지금 당장 그 개각도 좀 밀리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휴가가 굉장히 주목받고 중요한 것은 휴가가 끝나면 국정 운영의 방향이 변하기도 하고 쇄신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인적 쇄신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휴가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 한 인간으로서 보면 굉장히 고된 직업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켜오시라고 애쓰셨는데 좀 쉬어야 새로운 생각도 나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는 정말 이 잼버리 때문에 예. 다른 어떤 생각을 정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지나셨을 것이다.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역대 대통령들이 되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근무했던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연차 100일 중 휴가를 27일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그다음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경제 제재, 수출 규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코로나가 또 결정적으로 3년째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100일 중에 27일밖에 이제 사용을 못했는데 아마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그 휴가에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예. 그만큼 대통령은 어려운 자리입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남기셨죠. 9시 뉴스를 보다 보면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오지 않아도 걱정, 모든 것이 내 탓만 같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뭐 휴가 중에 고심하셨을 그 노고에 대해서도 좀 감사하고 평가를 하고 싶고 또 그 결과 와서 이제 잼버리 대회를 플랜 B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대통령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은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가지에서 뭐 전자결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업무를 또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예비비부터 즉각 그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속한 건데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대개 이제 휴가 후 개각 이런 것이 공식화되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임기 첫 해에 저도에 가서 1박 2일 계셨던 것이 다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된 직업이고 아무튼 바람 잘 날 없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 같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렇겠지만 국회도 휴직이었지만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또 그 가족사 관련해서도 이야기들 좀 나온 것 같고 좀 논란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혁신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당이 어려울 때 당을 국민에게 좀 더 신뢰받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상적으로 가동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예. 또 혁신안을 던져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 뭐 갈등 유발이라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치열한 토론을 해서 결론에 이르고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번 혁신위는 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어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설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한 뭐 두세 차례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대한노인의 그 회장님으로부터 예. 물론 사진 따기라고 하지만 그렇게 혼을 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문제는 어르신들께 혼을 나는 것은 민주당의 몫입니다. 그러나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현재 몫은 뭐냐면 어차피 그런 실수가 있었고
배를 산으로 가게 하는 뭐 그런 비판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이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맡은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정말 준비하고 있는 혁신안을 딱 정말 국민이 공감 가고 당원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을 던져서 치열하게 당이 좀 더 막 정말 뭐 분당이 되네 어쩌네 할 정도의 치열한 그런 어떤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말 새롭게 변하는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기가 혁신위원장이 된 그런 본질적인 이유를 잊지 말고 그 모습을 혁신안을 반드시 당원과 국민 앞에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주말을 거치고 나서 더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노인 폄훼 발언을 수습하겠다고 했던 이야기들로 신우이가 등장하고 또 아들이 등장하고 하면서 조금 더 다른 논란들도 이어졌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것만 보자면 뭐 막장 드라마 비슷해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참 뭐하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조동원 인재 영입 1호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혼외에 사생아 문제 때문에 낙마하시고 또 이래경 혁신위원장도 9시간 만에 낙마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도 이미 정당성과 지도력은 좀 이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좀 대화의 상대로서 좀 건실하고 튼튼한 것이 더 좋거든요. 그런 마련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혁신위를 원래는 9월 초까지 가기로 했다가 조기 종결하겠다는 8월 20일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20일 얘기 나오죠. 근데 이제 그동안 3가지가 있었어요. 불체포 특권 그거 절반으로 끝났고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민영배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꼼수 탈당 문제를 제대로 잡겠다 했는데 그것도 선언으로 그쳤고요. 또 불체포 특권 기명 투표 문제 이것도 그냥 설왕설래로 그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대의원제 폐지와 공천 룰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핵폭탄 같은 것인데 지금 비명계와 친명계 사이에 이것은 정말 눈 터지는 개가 싸움이고 정말 정치 생명을 건 개파 싸움인데 이것을 하기에는 김은경 혁신위가 이미 명분을 잃었다.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비대위로 조기로 가든지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여당도요. 야당이 안정돼야 좋습니다. 네. 왜죠? 그래야 대화 파트너가 되죠.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도 비대위를 6개월 만에 끝내고 당원들이 김기현 지도체제를 뽑은 이유도 비대위를 계속 갈 수는 없다 이랬는데 물론 혁신이가 이제 계속 잘했으면 계속 가도 9월 초까지 가도 되지만 지금의 누가 국민이 봐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끌기에는 너무 그동안 설화가 많았고 해서 빨리 비대위 체제가 되든 저는 요즘 박강원 원내대표께서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혁신위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내일 혁신안들이 다 발표가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혁신안들이 과연 효력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문제는 민주당의 당내 문제입니다. 물론 국민께서 공감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당원들이 치열한 찬반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고요. 그것이 민주당이 갈등이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혁신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혁신위원회에서 낸 안이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토론도 없이 그냥 100% 찬성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정당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당분간 민주당이 좀 소란스럽더라도 이 혁신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당원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김행 비대위원님께서 건실한 야당이 있는 것이 여당에게 좋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비록 모자란 적도 있지만 그러나 또 야당으로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또 비판할 때는 비판하면서 함께 그렇게 양측의 수레바퀴가 다 건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힘 못지않은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휴가 복귀해서 양당 대표 입장 앞서 들어봤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표에게 궁금했던 사항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까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결국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대신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그런 유감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는 아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당 대표로서 무겁게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지금은 민주당이 여러 가지 돈봉투 문제나 이런 것에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맞고 또 국민의힘도 사실 얼마 전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바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의 지도력이고 당원의 어떤 수준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혁신안을 던져서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결론을 가지고 국민께 최종적으로 많은 것들을 심판을 받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뭐 제가 무슨 당을 대표하는 자격은 없습니다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또 혁신위원장께서 이런 어떤 상처를 드린 발언을 했다거나 이거 모든 것이 민주당이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저희들이 책임을 지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어때야 되는가는 또 별도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가 휴가 기간 중에 많은 구상들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돈봉투 이야기 잠깐 하셨기 때문에 그 의혹 관련해서 또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윤관석 의원 구속이 됐고 일부 돈 봉투를 받았다라고 알려진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된 것은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언론 탓을 하던데 그게 아니고 검찰이 재판부 앞에서 예. 발표를 한 거죠. 그 그렇죠. 공소장에.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을 탓하는 것은 좀 근데 그게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흘러나왔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검찰을 좀 탓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그 자리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법정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통로로 취재를 하니까 그래서 언론 탓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19명의 명단은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고요. 또 하나 지금 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의원제 폐지 여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일어난 이유가 2021년도에 민주당 내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것 때문에 대의원제를 폐지해야지 된다. 이것이 당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 당에서는 박희태 한참 전입니다. 옛날에 거의 20년 다 된 일인데 그때도 비슷한 그 돈봉투가 뿌려져서 대의원제를 없앴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것이 큰 그 친명계 비명계의 갈등인 이유가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표의 표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의원들한테 과도하게 이제 그 권력이 집중된다. 이것 때문에 폐지하자 이건데 지금 이제 비명계 같은 경우 그러면 권리당원의 그 권리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개딸 정당이 된다. 그런 비명계의 공천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토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그 당 대표도 또 원내대표 뭐 지도부가 더 고민이 많겠죠. 예. 그런데 과연 지금 그 혁신위가 친명 1세의 혁신위로서 이 비명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까? 개딸들, 소위 말하는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죄송하지만 그 서울 지역의 노인회장은 우리 당의 삼선 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전국 노인회장은 민주당의 삼선 의원 출신이세요. 그분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사과하셔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런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또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가 뙤약볕에 장시간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열사병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폭염 속 휴게 시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볕더위에도 헬멧을 쓰고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 밑에서 올라오는 아스팔트 복사열. 옆에서 뿜는 차량 열기에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뭐 도로에서 쓰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형 차량에 둘러싸이면은 너무 힘듭니다. 네네. 숨을 못 쉴 정도로.
사방을 둘러싼 열기와 싸우는 건 건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노동자들은 이 더위하고도 싸우고 그 뜨거운 철근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지난 6월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마트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에 가장 취약합니다. 질병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온열 질환자 1,700여 명 가운데 단순 노무 종사자가 19.5%로 가장 많았고 3명 중 1명 정도는 실외 작업장에서 일하다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 야외 작업장은 아무래도 이러한 온도나 바람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더 충분히 준다든지 초기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추가됐습니다.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에 걸린 경우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하고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작업 현장에 물과 그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작업 중지권을 적극 행사하여 근로자 건강 장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거라는 예보입니다. 전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피해가 속출할 거로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태풍 전망 알아봅니다. 김진두 기상재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태풍 어디쯤에 있고 강도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태풍은 지금 일본 남쪽에서 방향을 북쪽으로 급격하게 틀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는 일본 규슈의 남쪽 약 170km 이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나라고요. 이쪽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일본 규슈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태풍이죠.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예. 현재 태풍은 강한 세력의 태풍이고요. 중심 부근엔 초속 35m, 그러니까 달리는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채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면요. 이 형태가 올라오다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이동한 뒤에 약간 방향을 다시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였는데 네. 이 태풍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해안에 상륙하는 걸로 나와서 지금 걱정인 거죠? 그렇죠. 예. 남해안에 상륙해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진로도를 보면 조금 더 네. 명확하게 그게 보여질 겁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발표한 진로도를 보면 현재 직선으로 돼 있죠. 예. 잘 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라와서 경상남도 남해안 쪽에 상륙한 뒤에 쭉 춘천 부근 내려서 북한 지방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는 시기는 10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0시쯤 상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함흥 쪽 근방까지 올라오는 게 11일 9시입니다. 예, 자, 지금 태풍 관련해가지고 현장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거든요. 김현숙 장관의 브리핑입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세계 스카우트 연맹단 회의에서 기상청의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라 재벌이 행사를 새만금 영지에서 조금 더 안전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세계 잼버리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잼버리 자연재난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로 인해 K-팝 콘서트 공연 계획도 자연재난 비상대피 계획 속에서 여러 사안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대두에 따라 조직위는 세계연맹 측과 콘서트 장소의 재조정 문제를 면밀히 의논하고 있습니다. K-팝 콘서트 공연의 플랜 B를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세계연맹 측의 체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늘은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호 행정안전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6호 태풍 카눈에 따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의 비상 대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됨에 따라 잼버리 영지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8월 6일 어제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피 계획에는 세계 연맹 및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비상대피 이동 계획입니다. 대피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천여 명이며 버스 총 1천여 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통역 요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송 과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비상숙소 확보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민간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대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비상대피 계획은 금일 18시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 다양한 영해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남은 4박 5일 동안 참가자들의 숙박과 잼버리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통역 있은 다음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So this is the statements from the ministers of member colleagues and family. So today morning there was the meetings of the world organizations of the Scout movement and the head of conference meetings, and the Korean Weather Forecast Services has mentioned that there is the typhoons called Kanuns is planning to go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so we might need to be evacuated from the Buan's campsites to another safe places. S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viewing the emergency contingency plan for the Jamboree an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World Scout Jamboree. So from now on, the Vice Ministers of Disasters Management and Control. 네, 지금 현장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브리핑을 듣고 오셨습니다. 브리핑 이후에 지금 워낙 다양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콘서트 관련해서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여가부 장관이 밝히기도 했죠. 예. 대피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버스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송 과정의 안전을 위해서 전 부처와 경찰 그리고 소방 등과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화면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브리핑 내용들을 통역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잠시 후에 또 기자들이나 관련자들이 또 질의응답이 있으면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그 브리핑 내용들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대피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버스로 이동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송 과정의 그 안전을 위해서 전 부처, 경찰, 소방 등 협조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오늘 오후 6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이제 관련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요. 예. 자, 현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전 10시부터 버스로 이동할 예정이고 오늘 오후 6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현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서 들은 것처럼 김진우 기자와 같이 다시 한번 태풍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탈선할 정도의 위력의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관통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도나 그 세기가 줄어들지 않고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잼버리는 폭염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죠. 예. 근데 충분히 뒷받침만 되면 폭염은 어느 정도 이길 수가 있고요. 예. 또 어느 정도 이 잼버리 현장은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폭염 때 태풍이 올라온 거죠.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요. 예. 현재 상륙할 때가 강한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상륙하면서도 강한 태풍이 있고요. 올라오면서도 계속 강한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전라북도 쪽을 좀 약간 보시고 지금 그다음 수도권이거든요. 예. 둘 다 올라오면서도 강한 거지만 여기서 약간 더 올라오면서 강도는 조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에서는 태풍은 비와 바람이 문제잖아요. 예. 강풍이 굉장히 중요한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강풍이 초속 30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풍이 예상됐습니다만은 새만금보다는 강풍의 강도가 약합니다. 또 내륙으로 올라오면서 이쪽보다는 중부 쪽으로 올라오면서 세력이 조금 더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도 조금 약해지고 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강풍의 위력이 초속 15에서 20m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새만금보다는 조금 안전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대원들을 빨리 신속하게 조금 더 안전한 위치로 이송을 시킨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다음 K-팝 콘서트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전주에서 원래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태풍의 영향이나 그 다음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송해서 옮겨져 있는 서울 지역이 훨씬 전주보다는 낫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새만금, 전주 쪽보다는 수도권이 낫다는 거지 그렇죠. 수도권이 영향 바뀐 건 아닌 거죠. 직접 영향권엔 전국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9일 남해안부터 시작을 해서 10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간접 영향도 아니고 직접 영향권입니다. 예. 그런데 태풍이 내륙으로 올라오면서 전라북도보다는 서울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그 위도로 갔을 때 조금 더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이번엔 들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비와 바람 모두 강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바람 모두 강하고요. 또 그 양도 엄청나게 지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 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태풍의 바람을 지금 먼저 보죠. 태풍은 비보다도 바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을 보시면 현재 가장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동해안 지역입니다. 예. 초속 40m입니다. 초속 40m라면 돌로 된 집이 무너지고 또 달리는 열차가 탈선할 수 있는 위력입니다. 40m면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동쪽이 더 강해지고요. 서쪽으로 올수록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영남 내륙 같은 경우는 25에서 35m 정도가 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15에서 25m 정도. 그다음 그 아래쪽으로 약간 충청이나 전라북도 쪽으로 해서는 20에서 30m 정도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쪽의 바람이 강하고 서쪽으로 올수록 약하다. 하지만 해안에는 지형적인 효과가 겹치기 때문에 더 강한 바람이 붑니다. 예. 그러면 비는 얼마나 내릴까요? 비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을 볼까요? 예. 500mm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리네요. 그렇습니다. 지형적인 효과가 겹치기 때문에 영동지방층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은 것은 500mm 이상의 비가 태풍이 지나가면서 내릴 겁니다. 저 이제 9일부터 10일인가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비가 10일 11일까지 해서 전체 양이라는 거죠? 전체 태풍이 지나가면서 영향을 주는 9일, 10일, 11일까지 전체 양이 되겠고요. 예. 그 밖에 영동지방은 200에서 400mm. 그다음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영남 지역입니다. 이 예. 지역은 최고 30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보시죠. 그 아래쪽에 충청도 지역은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서울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50에서 100mm의 강우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고 특히 서쪽보다는 동쪽이 훨씬 강하지만 다른 지역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쵸.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예. 피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밤부터 남해안에 직접 영향권이 들고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조심해야 될 지역, 시점은 어떻게 좀 정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지역은 남해안입니다. 예. 제가 남해안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태풍 같은 경우는 강한 위력을 지니거든요.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 앞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비구름도 강하게 만들어지고요. 또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그런데 보시면 해안가 지역에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대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조기라고 한다면 예. 바닷물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예. 대조기인데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죠. 태풍이 올라오면 바람이 적어도 초속 35m, 예. 해상에서는 예. 해안가에서는 40m가 붑니다. 예. 그런 바람이 불고 또 태풍은 기압이 낮거든요. 예. 기압이 낮다라는 이야기는 바닷물을 다시 또 끌어올립니다. 그런 형태가 되면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9일부터 10일까지는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폭풍 해일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침수 피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시기는 9일 밤부터는 해안가 지역이다. 제주도와 해안가 지역에서는 정말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 태풍이 이제 상륙을 하게 되죠. 상륙한 뒤에 태풍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태풍은 태풍의 뒷면보다는 앞면 쪽에 강한 비구름이 집중이 됩니다. 따라서 태풍이 상륙했다고 하면 그 지점보다는 그 지점의 앞쪽에 있는 곳. 그러니까 남해안에 상륙을 했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역, 충청도 지역, 이 지역이 주의해야 되고요. 오전 중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수도권부터 주의해서 강원도까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오는 위치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앞의 지역은 적어도 서너 시간 이전부터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사실상 전국에 있는 분들이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올라가고 태풍의 위도에서 그 아래쪽 태풍이 그 위도 위로 올라가면 태풍의 영향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륙하고 올라오는 그 태풍의 중심 시점에서부터 위에 있는 지역에서는 사전에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태풍이 지나갔다라는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좀 되짚어 볼 만한 이번 카눈과 경로가 비슷했던 태풍이 혹시 있을까요? 태풍과 저도 그걸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솔직히 태풍 카눈과 똑같은 경로를 지닌 태풍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태풍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해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하는 태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로를 따라서 올라오면서 했던 태풍들은 꽤 있었습니다. 남해안에 상륙했고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카눈은 이렇게 북상을 하죠. 우리나라를 관통하지만 대부분 남해안에 상륙하는 태풍들은 이쪽으로 빠집니다. 동해안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으로 빠지면서 수도권의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정말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대표적인 태풍들이 매미와 루사가 있습니다. 매미와 루사가 있고요. 그 전에 사라라는 태풍이 있었고요. 2012년에 산바란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해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경로. 이와 유사한 경로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카눈처럼 정말 보기 드물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남해안에 상륙해서 내륙을 관통한 태풍은 제가 30년 내에는 거의 없었고요. 전혀 없었고 그 전에도 이런 정도의 그 진로를 보였던 태풍은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찾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워낙 장마도 이례적이었고 지금 태풍도 이례적인 상황에서 장마 수해 복구가 끝나기 전에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국에서 또 정부도 또 집중적으로 또 대비를 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두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2살 남성, 이름은 최원종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분당경찰서입니다. 네, 조금 전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죠. 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시간 조금 넘는 심의 끝에 피의자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 대상에는 검거 당시 지구대에서 찍은 사진과 운전면허증 사진, 그리고 정확한 나이와 실명이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최원종이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실 등에 비춰봤을 때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본인의 자백과 현장 CCTV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할 때 공개로 인한 공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피해자 1명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에 범행 현장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고요. 네,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어제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이 사건이 발생했던 백화점 인근에 하나둘 꽃다발과 편지 등을 내려다 두면서 자연스럽게 추모 공간이 생긴 건데요. 오늘도 동일 인근에 사는 주민들 등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고인의 사망 소식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동네에서 이런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배우자분이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 완전 다 무너져 버린 건데. 어제 숨진 1명 외에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20대 여성 1명도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원종은 범행 전 최근 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신림역이나 흉기의 종류 또 흉기 소지가 불법인지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원종은 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기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살인과 폭탄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 등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대구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가고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SNS 글이 올라와 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고 오늘 대구공항에서 폭발물 수색을 진행했지만 테러가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가 테러를 예고한 9일에는 공항에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 12시 10분쯤 10대 A 학생의 아버지가 뉴스 보도를 보고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학생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내일 울산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학교는 방학이지만 돌봄 교실과 병설 유치원에 나오는 인원이 있어 휴교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는 가운데 작성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종수 경찰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아침 7시 기준으로 살인 예고글 18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인원의 57%에 해당하는 34명은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전국에서 거동 이상자 등에 대한 검문 검색을 400여 건 실시해 무허가 도검이나 마약 등을 소지한 1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정당 행위, 정당 방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서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인 제압 과정에서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과 일반 시민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검찰이 정당 행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290여 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주거동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 아파트도 문제가 드러나면 공공주택 입주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경기도 양주와 파주의 LH발주 공공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간 아파트에 대한 보상 부분은 지금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지만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하면 LH조처에 준해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공공주택 부실 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아파트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2017년 이후 준공되거나 시공 중인 293개 단지입니다. 지하주차장 부분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주거동까지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중에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은 105개 단지입니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살고 있고 공사 중인 곳은 10만 가구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이 누락이 확인된 공공아파트 건설사들에 대해서 직권조사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LH가 철근 누락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건설사 13곳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설계나 부실 시공을 초래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또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전관 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취업재간 대상자를 늘렸지만 지난 2년간 LH 전관의 취업길이 막힌 사례는 단 한 번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실 자료를 보면 LH가 혁신안을 발표한 2021년 6월 이후 최근까지 LH 퇴직자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퇴직한 뒤 바로 아파트 유지보수, 관리업체에 취업하려던 2급 직원 A씨 1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모두 취업이 승인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철근 누락이 드러난 아파트 단지들의 감리에 참여하거나 감리를 맡았던 사무소에 각각 재취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후에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수급 상황은 안정적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전력 수요가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고요? 예, 전력거래소는 오늘과 내일 전력 수요가 92.7기가와트까지 높아지며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더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고 주요 산업체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최대 전력 발생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될 예정인데 예비 전력이 11기가와트 이상 남아있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전력 공급 능력은 104기가와트로 파악됐습니다.
예비력이 5.5기가와트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가운데 가장 낮은 준비 단계가 발령되는데 오늘은 여기에도 못 미친다는 게 전력거래소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2.9기가와트였으며 2년 전 여름에는 91.1기가와트였습니다. 또 역대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12월 23일 94.5기가와트였습니다. 아직은 전력 수급 상황이 여유가 있지만 태풍의 진로와 그에 따른 기온과 습도 변화에 따라 전력 수요가 변할 수 있는 만큼 전력당국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서울발전본부를 찾아 예상을 벗어난 폭염이나 피크 시간대 태양광 발전 변동성 등을 살펴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력 설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들도 이번 주만큼은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무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관련 보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폭염 관련 보험 상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파라메트릭 보험입니다.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인도에서 지난 5월 출시됐는데 폭염이 사흘 이상 이어져 수입이 줄면 일당을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영국도 폭염 기준에 도달하면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낙농업자가 대상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900원에 가입할 수 있는데 열사병으로 입원하면 최대 27만 원이 나옵니다.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6월, 사흘 만에 6천 건 넘게 계약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폭염이 지속되는 좀 날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관련한 보험들이 등장한 것 같고요. 최근에 온열 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차원으로 좀 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폭염 피해를 특정해 개인이 들 수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보장 범위에 온열 질환 진단비가 포함된 미니보험도 최근에야 출시됐습니다. 계절 맞춤 미니보험은 시즌별로 특화 담보를 제공하고 여름 시즌에는 온열질환 진단비, 열사병, 일사병 등을 보장하고 있어서 이 미니보험을 제외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만 있습니다. 하지만 불볕더위가 길어져 피해가 확산하면 보험 수요가 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보험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폭염으로 숨진 사람만 20여 명, 지난해의 3배가 훌쩍 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논란의 여진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카우트 전북연맹 소속 80여 명이 조기 퇴영한 데 이어 지역대장 1명은 홀로 남아 뒤늦은 조직위원회 분리 조치 등을 비판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잼버리 야영장 안에서 여자 샤워실에 들어왔다 발각돼 성범죄 논란이 불거진 태국인 지도자. 이 참가자에 대해 분리 조치를 마쳤다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분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며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대원 80여 명이 집단으로 조기 철수한 지 하루 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과했고 그다음에 분리 조치되어 있고. 전북연맹 소속 대장은 그러나 이미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이뤄진 뒤늦은 분리 조치를 비판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본국으로의 추방과 처벌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있지 않으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영내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조직위의 설명과는 달리 가해자가 당사자는 물론 전북연맹으로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그다음에 처벌, 우리나라에 추방을 했으면 좋겠지만 전북연맹은 또 우리나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국민이 홀대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기 퇴영을 결정한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에는 다양한 영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범죄에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철수한 전북연맹에는 이러한 제한조차 없다는 겁니다. 특히 조직위가 자발적인 퇴소라며 150만 원에 달하는 참가비 가운데 한 푼도 돌려받지 않겠다는 서명도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대원들은 버스로 이동한 후에 서울에서 지금 호텔에서 지내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재밌게 즐긴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원해서 나가는 거다. 그러니 환급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 사인을 해라. 전북연맹은 조직위의 뒤늦은 분리 조치와 퇴영 조치 등의 불만을 제기하며 참가비 환불이나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없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조기 철수를 결정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또 다른 문제는 음식과 식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때문에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데다 부실한 식단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잼버리 대회 초기 대원들에게 제공된 구운 달걀에 곰팡이가 나 있습니다. 실온 제품을 냉장 보관하면서 달걀 표면에 물이 생겼고 덥고 습한 날씨 속에 세균 증식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식약처는 대원들이 먹기 전에 모두 회수돼 달걀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은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장을 찾아 식재료 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 관리 등을 점검하고 식재료 입출고를 24시간 검수할 수 있도록 검사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만 7천여 스카우트 대원들은 각종 재료와 밀키트 등을 받아 조식과 석식을 조리해 먹고 있고 운영 요원 등은 식당에서 단체 급식하고 있습니다. 중식으로는 간편식이 일괄 제공되는데 식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SNS 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코바와 바나나, 젤리처럼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열량이 낮아 무더위 속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조기 철수한 영국 대표단 역시 폭염뿐 아니라 시설과 음식 때문에 철수 결정을 내린 것도 있다며 식단이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점심 때는 간편식에 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과정 활동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조직위 측은 각종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먹기 위해 간편식을 제공하는 거라며 최근 제공량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속 단체 생활에서 먹거리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와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잼버리 대회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자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파견한 곳도 있고 휴대용 선풍기나 선크림을 보낸 기업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은 의료진 11명을 대회장에 보내고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신입사원 150여 명은 환경 미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LG그룹은 생수와 이온음료 20만 개, 휴대용 선풍기 10,000개를 보냈습니다. 비누와 샴푸 같은 생활용품 5만 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양산 5만 개와 함께 의료장비 등을 설치한 이른바 심신회복버스를 투입했습니다. 이마트는 남은 기간 날마다 참가자에게 생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7일간 매일 10만 개씩 78만 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생수 이외에도 잼버리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물품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SPC그룹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아이스크림과 빵을 각각 3만 5천 개씩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간식이나 이런 것들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냉동생수 10만 병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날씨라든지 이런 더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서 경제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울 만한 일이 있을까 해서 나서게 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얼음물 등 5억 원어치 물품을 준비했고 다이소는 차가운 소재로 만든 스카프 4만 5천 개를 공급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그룹은 선크림 4만 개를 전달했습니다.
국제대회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시절 유관기관의 측근을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측근 2명을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훈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조모 씨를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인사규정을 바꿔 연구원 실장급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후 박 전 특검을 서울구치소에서 데려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19억 원의 성격과 수수 경위 등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정농단 특별검사였던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가 6달 만에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가 2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205명 이후 계속 100명대를 유지하다가 169일 만에 다시 200명대로 증가한 겁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주보다 10%가량 많은 5만 382명으로 집계됐고 한 주 동안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98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번 주로 예정됐던 방역 완화 로드맵 2단계 일정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수요일로 예정됐던 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지정 등 방역 완화 일정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코로나19의 중증 화율과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환자 증가가 계속되면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초등학생이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세종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인 대전에서조차 심뇌혈관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A양. 받아줄 병원을 찾느라 40분 넘게 구급차에서 기다렸고 뒤늦게 세종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2주 만에 숨졌습니다. A양이 이곳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119에 신고한 지 1시간 10분이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뇌출혈은 병원에 빨리 갈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절박한 시점에 A양은 왜 세종까지 가야 했을까? 병원들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대전의 뇌수술 전문의가 넉넉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100회 이상 뇌수술을 집도한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전국 수련병원 전체에 133명이 근무 중인데 이 중 3분의 2 가까이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 내 대학병원 4곳에 있는 숙련된 개두술 전문의는 모두 합쳐 5명뿐입니다.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트레이닝 받고 하는 분들은 지방으로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 지방의 트레이닝 반들 중에 3분의 1은 또 수도권으로 오니까. 고질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 대학병원은 뇌출혈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었는데도 딱 한 명뿐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하느라 A양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마다 인력 충원에 애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전공의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소아청소년과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이 한 명도 못 뽑은 거는 다 동일한 사실이고요. 이런 현실에 시민들은 내 아이 역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깜짝 놀랐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다치게 되면 바로 치료가 어려울까 봐 그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빠르게 찾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을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2016년부터 지정해왔지만 대전을 포함해 전국 10개 시도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찰이 비정규직단체의 야간 집회를 강제 해산한 데 대해 변호사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헌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내고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지난 7일 밤 야간 집회 참가자들은 폭행이나 협박, 방화를 저지를 여지가 없었다며 소송을 통해 경찰의 금지 처분이 헌법상 집회 자유를 침해했음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간 집회 해산 조치는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따른 법리에 명백히 반한다며 경찰의 반헌법적 공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사를 압박하는 건 학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을 갑질로 신고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맞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학교장은 보복 신고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월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학부모가 아닌 학교장. A씨가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욕하고 목을 조르거나 때렸다는 게 신고 내용인데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화장실을 어지럽히지 말고 좀 잘 사용하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잘해보자 하고 이제 어깨를 토닥였는데 학생들은 자기들을 막 헤드락을 걸었다라고 이제 막 학교장한테 가서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학교장이 연가 사용을 방해하고 조퇴하려면 임신하라는 식으로 막말했다는 신고서를 지난 1월 서울시 교육청에 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교장이 이른바 보복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교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왜곡해 뒤늦게 신고했다며 방학에 몇몇 학생만 불러서 A씨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학 때 캠프 때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행동들을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뭐 다 적어라 라는 그런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해요. 이 가운데 일부는 교사에게 공공연히 거친 말을 하는 등 평소 생활 지도가 어렵던 학생들이라고 A씨는 설명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막 저거 선생님 그 쌤 쳐 읽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6월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적절한 훈계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학생을 고의로 학대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피해자격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술을 거부해 교장 주장만으로는 아동학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장은 입장을 묻는 YTN의 질의에 신고 의무자의 소임을 했을 뿐이라며 보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학부모 투서를 계기로 A씨에 대한 반 전체 설문조사와 학부모 상담을 했고 여기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즉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때는 신고가 의무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교장은 또 A씨에게 폭언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유 없이 조퇴하려 해 반대했고 아이를 낳으면 마음대로 육아 조퇴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발사 1년을 맞아 다누리가 영원히 태양빛이 닿지 않는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달의 극지방은 우리나라의 유인 달 착륙 후보지이기도 합니다. 양회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달 남극점에서 160km 떨어진 아문센 분화구입니다. 다누리가 달의 남극으로 비행하며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으로 분화구 주변의 검고 어두운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태양빛이 닿지 않는 영구 음영 지역입니다. 특히 사진 속에는 두 곳의 달 착륙 후보지가 있는데 수직 방향 촬영과 달리 사각으로 촬영한 덕분에 착륙지 표면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 남극점 근처의 또 다른 분화구인 스베드럽 분화구. 분화구 내의 영구 음영 지역을 나사 섀도우 캠이 촬영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소형 분화구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얼음 형태로 다량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북극의 에르미트 A 분화구 모습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섀도우 캠이 동시에 촬영했는데 섀도우 캠이 촬영한 사진은 아직 분석 중입니다.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게 되게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다누리에 있는 그 탑재체 중에서 섀도우 캠과 루티로 동시에 촬영을 해서 두 개 자료를 합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달의 대표적인 자기 이상 지역인 라이나 감마수해를 광시야 평광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물론 달의 앞면과 뒷면의 경계에 위치해 평소 관측이 어려웠던 분화구의 다양한 지형을 고해상도로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다누리의 감마선 분광기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달 표면 토룸 원소지도 초안도 공개했습니다. 하루 12번씩 달 상공 100km 위를 돌고 있는 다누리. 임무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 만큼 앞으로 다누리가 보여줄 다양한 과학적 성과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 시찰 과정에서 국방 경제 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군부 1인자였다가 해임된 박정천의 재등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흘에 걸친 군수공장 시찰. 지난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이 방북한 뒤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개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국방경제 사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 종용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새로운 탄종을 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 조성 사업 등 국방 경제 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국방 경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부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불법적 무기 수출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매우 이례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한 것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부 1인자로 불리다 올해 초에 해임됐던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군수공장 시찰 일정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 직책으로 복귀했을 가능성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서 중책을 맡았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군사 관련 부부장의 직책을 가졌거나 또는 군사 담당 고문으로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라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만큼 우리 정부는 독자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번 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여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20일 귀국한 뒤 관계 강요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최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 고위 관계자가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로 미루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열어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거듭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인 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오늘 1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과 우리 정부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번 달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정부 간 공식적 논의 사항은 아직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주도인 주노에서 빙하 붕괴에 따른 홍수가 우려돼 저지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밤 빙하호 붕괴로 맨덴홀 호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뚝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건물 한 동이 부서졌고 이후 저지대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여자 탁구 에이스 신유빈이 월드 테이블 테니스 컨텐더 페루 대회 단식 정상에 올라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신유빈은 리마에서 열린 결승에서 루마니아의 간판 스타 쇠치에 먼저 첫 게임을 내줬지만 안정된 경기력을 바탕으로 4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신유빈은 전지희와 짝을 이룬 복식에서도 김나영, 최효주 조를 꺾고 2관왕에 올랐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리마 대회에서 2관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같이 노력해주는 지희 언니, 종훈이 오빠, 또 코치님들까지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쉴 틈 없이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4.6도까지 오르며 더웠는데 내일은 서울 기온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강원 영동은 속초의 기온 26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또 내일까지 강원 영동 많은 곳에 1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으로 5에서 60mm, 호남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의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도 26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6도, 대전도 36도, 광주는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보다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이후 날씨는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태풍 카눈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오키나와 동북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수요일쯤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서 목요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이후 내륙을 관통하며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수요일 밤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비바람 피해에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